이번 시간은 람타의 궁극적인 이야기, 두뇌의 비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뇌 사용량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반인의 두뇌 사용량은 10%, 아인슈타인과 같은 명석한 사람은 15%, 나머지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죠. 1908년 미국의 심리학의 선구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두뇌 10% 이론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었는데요. 비록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첨단 기술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두뇌의 가능성을 위한 자기개발 서적과 대중매체 등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걸까요? 단지 잠재력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뇌과학의 연구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뇌는 단순한 사고를 할 때도 동시에 활동한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그 내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의 활동 영역이 5%가량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뇌의 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자기개발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재생은 외부 환경, 다시 말해 각자의 사고와 선택에 따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생각,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라는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제임스의 이야기건 뇌과학의 이야기건 우리 두뇌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나 자신, 행동 선택지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번 시간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편만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다뤘던 람타 이야기들을 꼭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그냥 가볍게 소설이다 하고 보아주세요. 그럼 람타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두뇌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람타는 이 두뇌라는 기관이 상식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생각을 창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우주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하느님의 마음과 같은 높은 진동률과 우리들의 본래 모습, 영성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진동률을 수신하고 보관하고 그 생각들을 증폭해서 중추신경계를 통해 몸 전체로 보내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의 두뇌는 낮은 진동률 위주로 수신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틀에 박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오소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람타의 첫 번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에서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이주로 극복해 나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람타는 나라를 잃고 자신의 가족과 민족이 모두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레무리아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과 조상 대대로 섬겨온 미지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오소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가 궁극적인 해답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가려고 한 행동에서 말이죠. 이야기를 정리해보며 불현듯 역사에 관한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역사는 국가와 민족을 소생시키고 인류의 참된 소명을 깨닫게 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역사이다. 인간 정신의 활동의 결과물이요, 산물이 된다. 그래서 역사는 인류 삶에 필요한 제1의 자산이자 지혜의 보고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결국 틀을 깨지 못한 사람은 낮은 진동률의 생각만 수신하는 두뇌 일부분만 사용하고 대기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의 모든 범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위대하고 무한한 생각을 할수록 높은 진동률이 온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네요. 바로 낮은 진동률로 물질화된 우리의 몸을 무형의 형태에 가까운 높은 진동률로 바꿀 수 있다는 것과 신체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두뇌의 핵심적인 두 기관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바로 뇌하수체와 송가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뇌하수체는 두뇌의 다양한 진동류를 수신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라 설명하고, 송가선은 두뇌로부터 수신받은 생각들을 온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중추신경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송가선이 수많은 이야기 형태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이야기한 17세기 근대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육체와 영혼을 본질적으로 구분해야 할 두 실체로 파악하고 그 둘이 만나는 연결 지점을 송가선이라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가선은 육체를 움직이는 핵심 기관이라 설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송가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뇌과학에서는 이 기관을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솔방울샘이라고 부르는데, 쌀 한 털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우리들 생체 순환에 꼭 필요한 멜라토닌 신경 호르몬을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멜라토닌이 가진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불면증을 완화하는 호르몬 정도로만 인식했는데, 요즘과 같이 팬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멜라토닌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병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게다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에 멜라토닌을 투약한 결과 양성 반응 가능성을 무려 30% 정도 감소시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호르몬이 실질적인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천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송가선의 역사입니다. 생물 진화 역사에 해답을 찾아가는 진화 생물학에서는 송가선을 두정안 또는 제3의 눈이라 지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척추동물의 진화 초기에는 미간 사이에 눈처럼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존재했었지만 퇴화하면서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3의 눈 이야기가 뇌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수천 년 전에 이미 수행자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온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대 인도 수행자들에게 내려온 차크라 이야기를 보면 송가선을 제6번째 차크라인 아즈나 차크라라 명칭하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영적 능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강화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제3의 눈이라 지목한 호루스의 눈 이야기 또한 차크라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보는 능력과 완전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솔방울을 신성시하는 듯한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보편적인 정신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힌트로 남긴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보았던 동방아시아의 정신문화사의 핵심 환단고기를 또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힌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환단고기 북콘서트 카자흐스탄 편이 있는데 살짝 그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년 전 환국 문명은 동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민족의 뿌리 문명인 배달 문명에 솔방울의 모체인 소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환단고기를 보면 배달고고 건국한 환웅천왕께서 제일 먼저 천신께 기도 올리던 곳이 바로 소나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소나무가 가진 뜻도 신기합니다. 바로 모든 나무의 우두머리, 근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러한 문화가 동방아시아 문화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 지역에서 전통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의 진면목은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궁극적인 해답,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열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주 창조의 변화 원리가 담겨져 있는 천부경과 우주와 신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설명된 삼일신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지켜야 할 계율이 적힌 참전개경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람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지의 하느님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이죠.
이것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환단고기 북콘서트 천부경 편과 카자흐스탄 편, 일산 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소리는 이번에 람타 이야기 3편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만 년 전 사람이건 9,000년 전 문명이건 추구해온 정신문화사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말이죠. 예전에 어디서 들은 바로는 환국 문명 이전에 마고 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람타가 이야기한 레무리아는 또 어떤 문명인지 미스테리합니다. 아, 드디어 대장정이 끝났네요. 요즘 중국과 일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는데, 이번 람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돌아보게 되네요. 람타가 서양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Thank you, 람타.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